이번 영상은 최근에 또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막 큰 손실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가 어떤 책에서도 가져온 내용인데 돈 버는데 필요한 4가지 필수 공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1경이 사라졌대요. 1경. 그래가지고 지금 패닉에 빠졌다 하는데, 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관세 부과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다시 올랐는데, 아니 그거 가짜 뉴스 했더니 다시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작한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관세를 본격적으로 전쟁을 붙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버리니까 증시가 이제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장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장뿐만 아닌 세계 증시가 지금 쭉 하락할 우려가 생기니 한국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겠죠. 조금 회복하고 있던 국장도 같이 하락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6조 6천억 달러가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1경이 6조 6천억 달러인데 이 6조 6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들어간 총 비용이 6조 정도였대요. 전쟁을 하는 정도의 돈이 지금 요 이틀 만에 날아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미국에서 막 하루에 막 군함을 막 찍어내고 항공모함을 막 한 달에 하나씩 막 찍어내던, 말 그대로 진짜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썼던 그런 전쟁인데 그만큼의 돈이 이틀 만에 날아갔다는 거는 지금 심각한 거죠. 우리가 나스닥은 신이야라고 얘기하지만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며칠간 얼마나 빠진 겁니까? 지금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이 고점 대비. 그러면 지수가 22% 빠졌다는 거는, 이것도 특히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얼마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게, 뭐 대비할 새도 없이 쭉쭉쭉쭉 빠져버리니까 답이 없더라 라고 지금 말하는 분들도 많고, 지수가 20%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들은 여기 한 2배씩은 더 빠졌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가 고점 대비 지금 50%가 빠져 있는 상태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한 150조 재산이 날아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NN에 가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이냐, 0에서 100까지 있는데 지금 3이더라고. 오늘 기준으로 3입니다. 3. 1에서 10까지인가? 그게 아니에요. 0에서 100까지야. 0에서 100인데 3이에요. 3. 지금 심각한 공포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만 해도 4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코로나가 2020년 2월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3월에 막 미국 증시가 막 폭락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기억나시죠? 금 막 다 팔아 제끼고 막 코인이고 뭐고 막 다 박살 나면서 달러를 확보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유럽에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미국도 막 무너지고, 막 달러는 막 급증하고, 막 환율 막 튀고 했을 때가, 정말 세계가 무너집니다, 다시 금융위기가 옵니다 라고 했을 때가 2였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공포인지 아시겠죠? 그 코로나로 진짜 막 난리 나던 시절이 2였는데 지금 3이라는 거야, 3.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포 지수가 심각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는 이제 해탈의 경지에 가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짤들이 돌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막 다시 돌고 있거든요. 뭐냐면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주고 샀던 핸드폰을 중고로 50만 원에 판다면 내가 진짜 손해본 걸까요? 내가 스마트폰 잘 쓰다가 절반은 회수했네, 개꿀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제가 주식을 100만 원에 사가지고 70만 원에 매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잘 사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중고로 70만 원에 파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중고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요게 다시 추억 삼아서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도 이랬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락장에 지금 주워야 될 거 알려준다, 폐지 주워라 라면서 지금 또 막 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아직 진짜 공포는 안 왔군 하면서 지금 약간 인간 지표 가지고 따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패닉에 오면 이런 것도 안 올라온다 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뭐 확실하진 않은데 뭐 이런 짤도 돌고 있어요. 아파트 팔고 미국 주식 전부 투자했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하면서 25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6% 나가지고 지금 한 6억 남았다.
뜯어말리는 마누라 말 무시하고 나스닥 전부 털어넣었다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 하는데 뭐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충격일지 뭐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요 책 있잖아요. 요 부의 공식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일을 하시고 투자도 하고 막 창업도 하면서 돈을 막 많이 번 경험으로 또 교수까지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요분이 이제 한 내용 중에 부의 공식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부의 공식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금융, 시간, 분산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이게 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중력과 금융, 시간, 분산을 곱하면 그게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최대로 높이고 금욕을 해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되 분산 투자를 하면은 나는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 최근에 돌아가신 그 찰리 먼거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그 찰리 먼거 그분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 버는 돈보다 많이 아껴가지고 모은 돈을 장기 투자한다. 우상향하는 거에 장기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워렌 버핏과 나는 계속 수십 년간 반복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세요.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거랑 어찌 보면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가장 확실하게 자산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의 공식을 설명을 한 건데 이걸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중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나한테 낼 만한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은 다음에 이게 1번이겠죠. 이걸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계속 만들어 가라. 욕망을 인내하면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투자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장기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걸 잠깐 돈을 바짝 불리려고 하지 말고 또 불리면 또 쓰지 말고 또 불려가지고 조금 남는 것 또 빼가지고 뭐 사용하지 말고 욕망을 인내해서 지출을 계속 줄여서 꾸준히 계속 장기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산을 몇 개로 또 분산을 해라. 이게 분산 투자인 거죠. 부동산만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조금 하고 뭐 코인도 조금 하고 뭐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빠지지만 얘는 또 올라가고 뭐 얘가 또 올라갈 때 또 얘는 또 조금 빠지고 하면서 계속 또 리밸런싱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고 반복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돈 벌린다고 잠깐은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저 현타 옵니다. 제가 맨날 뭐 돈 아끼고 순자산만 한 10억 되는데 여행도 못 가고 뭐 애는 애대로 뭐 불만 많고 가족은 다 가족대로 불만 많고 나도 뭐 돈도 못 써보고 이렇게 벌써 산 지가 한 10년 됐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라고요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끈이 끊어지면서 소비를 엄청나게 늘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를 참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막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 뒤로는 좀 빼서 써도 돈이 막 계속 불어나는데 그거를 못 참고 단기적으로 잠깐 했다가 또 포기하는 분들도 많죠. 자, 이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모르냐. 그래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결국에 인생은 한 방이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금 불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최근에 뭐 코인 아니면 뭐 미국장 투자, 뭐 나스닥은 신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되게 좀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빨리 가려고 해서 잘 된 분들도 있지만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성공률 높은 확률 높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방금 말한 부의 공식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보면요. 공식 요소가 이제 금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금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없었어도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없으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게 과거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아끼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 왜 우리는 부모님처럼 저렇게 아끼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필요한 것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수준이 달라요. 예전에는 건조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가면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그냥 당연히 예전에는 다 몸으로 때우고 뭔가 고생하고 막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기술의 발전과 이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더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편리함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이제는 필수품이 되면서 돈을 쓰게 만들죠. 가장 큰 게 뭘까요? 저는 OTT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OTT. 지금 넷플릭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넷플릭스 그때 한 7,000원, 8,000원 했나요? 그거 하나 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티빙도 가입해야 돼, 웨이브 가입해야 돼, 이제는 디즈니는 안 해도 그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이 정도 하고 있어. 이런 분들 많죠. 요즘 쿠팡도 필요해요 하면서 쿠팡 플레이 하고 있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벌써 한 4, 5만 원 나가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 청소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지하주차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만 해도 지하주차장이 대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 지하주차장은 공짜냐고. 땅 파는 게 돈이 얼마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세대당 1.2대도 적다고 1.4대, 1.8대를 만듭니다. 근데 지상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대잖아요. 그냥 지하를 더 파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더 많이 들고요.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다들 못 살고 했어가지고 아파트도 그냥 5층짜리 아파트에서도 살고 엘리베이터 없어도 막 살았는데 이제는 신축인 게 당연하고 신축도 좋은 신축 3세대 아파트, 4세대 아파트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는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그건 너무 사치야 라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필수품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금욕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이 부족해서 저축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급여가 올라간다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들은 다 저축하게요? 그분들이 다 저축 90%씩 할까요? 못 하거든요. 그분들도 돈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도 카드값 메꾼다고 허덕허덕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금욕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로 결국에 저축은 결정이 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저축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걸 안 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쓰지?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다음 달에도 1,000만 원이 들어와요. 내년에도 1,0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오늘 5만 원을 아낄까요?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서 쓰게 되죠. 5만 원만 씁니까? 더 쓰죠. 다른 것도 더 사게 되죠. 친구한테 밥을 한 끼라도 더 사게 되죠. 내가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게 되죠. 어차피 돈 많다고 저축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축을 바람직한 행동과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면 요걸 한번 보세요. 생각하는 지출 금액이나 지출하려고 계획 중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나는 이번 달에 한 200만 원 썼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통장과 엑셀을 돌려봐라. 그러면은 한 400만 원 쓴 거죠. 사람들은 이 뭔가 좀 이성적으로 딱 데이터로 보지 않고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미래의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애완견 그리고 이제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집도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사료랑 얼마만 들어가요 하시면서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거 큰 돈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2마리, 3마리 키우는 분도 있고 강아지를 2-3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아직 2살, 3살 이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 강아지, 고양이들이 12살, 15살 돼보세요. 16살 돼보세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건강검진 한 번 할 때마다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많으면 괜찮지만 돈이 없을 때 이런 강아지 키우고 하면은 얘를 평생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출, 하다못해 이런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내가 잘 간과하는데 내 노후는 어떨까요? 나의 미래에는 도대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소평가하겠죠. 소득에 비례해서 지출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보통 소득이 좀 이렇게 딱 따라 올라올 때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 어떤 분야? 업종? 중에 하나가 상여금 많이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상여금을 많이 주는 회사로 갔던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 있더라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만나보니까. 왜 그러냐면 월급은 이 연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상여 있잖아요. 삼성 같은 데들도 막 상여 옛날에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막 연봉에 막 30%, 막 40%, 50%도 막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년에 받을 거니까 이건 내 연봉이네 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여금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때 뭐 차를 바꾸고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업종이 또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사이클 타가지고 그 상여금이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지출 통제라는 게 이 소득이 늘어나면서부터 같이 지출이 증가하니까 통제가 더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뭐냐?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어디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거 가면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인남님은 어떻게 뭐 어릴 때 뭐 계획을 세우셨나요? 뭐 미래의 꿈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뭐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집중력이라는 거는 저는 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뭐 앞에 내용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재능이다. 그게 당신의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무사들이 과연 세법을 좋아해서 세무사가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세무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세무사를 했는데 또 세무사업이 잘 맞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보면 꼭 내가 뭔가 그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만 재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은 좀 안 할 것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나한테는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걸 설명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제가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 동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석산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이제 가족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대리님인데 석산이 이제 매출이 막 안 나오고 이제 건설업에 워낙 경기를 많이 타니까 조경석이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해볼까 해가지고 인스타 이런 릴스나 이런 거에서 뭐 나름 이제 재밌게 이제 막 하신 거죠. 근데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실 성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매출을 좀 늘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나름 이제 큰맘 먹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돌을 파는 말 그대로 돌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알고리즘에 타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을 파는 그런 약간 인플루언서 약간 그런 유명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매출도 늘면서 회사가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애완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막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잘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남들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면 그게 재능이라는 거죠. 요즘에 인스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들한테 막 과시하고 소비하고 자랑하는 걸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잘 이용을 해서 꼭 내가 뭐 방송인이나 유명인이 아니어도 어찌 보면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흩뿌리는 플랫폼 역할로 이걸로 잘 쓰시면 충분히 홍보 효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재능이라는 거를 발현하기 되게 좋은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내가 뭐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지만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근데 보세요. 성공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머무는 기간에 달려있다. 투자자가 단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자주 매매하는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저도 다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벼농사를 하는 것처럼
봄에 씨 뿌리고 모내기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좀 진득하게 해라. 그래야지 돈을 번다.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팔고 막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사고 그러지 말고 진득하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주식하거나 코인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진득하게 기다렸더니 옆집에 벼는 하루 만에 자라던데 하면서 절로 막 이사 가는 거야. 나 저거 따라가야 돼 하면서 막 이거 팔고 또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랑 코인이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막 그렇게 일희일비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막 서울은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는 막 이래요 하니까 그나마 좀 뭐 답답하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 보면은 나는 이거 좋다고 샀는데 오늘 빠지는데 옆에는 막 올라가니까 갈아타고 싶고 이러니까 또 절로 갔다 또 빠지고 내가 판 건 또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매일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매년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거 다 알지만 미국 주식 ETF 막 하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옆집 벼가 막 빨리 자라. 저 테슬라 봐라. 쟤 뭐 200달러에서 갑자기 400 가네? 1000슬라 가네? 막 하니까 여기로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이왕 1000슬라 가는 거 야 2배로 가서 야 2000슬라 가자 해가지고 여기로 또 갔다가 잠깐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레버리지로 막 가는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나쁜 게 아닐까. 자, 마지막으로 이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상승 여력을 극대화하지 않아도 된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공감을 좀 하는 게 제가 옛날에 훨씬 더 어리고 젊고 이제 투자를 이제 처음 할 때는 최대한 해가지고 레버리지 엄청 쓰고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인생을 걸듯이 투자를 하는 게 저도 그렇게 했었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저도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극대화를 하려고만 하면 반대로 손실도 극대화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실거주하는 집은 연봉의 10배 정도가 최대입니다. 이걸 제가 몇 년째 얘기합니까? 이거는 지난 정권 때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뭐죠? 연봉이 저 1억인데 10억짜리 살라는 얘기죠?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최대가 10배라고 해도 10배 정도는 살으라는 얘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최대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뭔가 최대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타협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최대치를 하면 동네가 좋아지고 평형이 넓어지고 연식이 더 좋아지는데 연봉의 5배만 가라고 하면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가 10배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꼭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이거예요. 내 집 마련 하나 해놓고 금융자산 같은 것도 좀 분산 투자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실거주용 집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갭 투자도 하고 뭐 상가도 하고 뭐 경매도 하고 하면서 부동산 안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상가도 사고 하면서. 근데 이게 다주택 규제가 딱 생기면서 거기다가 이제 모두가 막 똘똘한 한 채로 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지금은 무조건 한 채만 사라는 게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부동산은 하나 정도만 사고 금융자산으로 가 있는 거밖에는 답이 없겠죠. 이게 만약에 풀리면 다주택 규제나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좀 살아날 수 있게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은 부동산 안에서도 분산 투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똘똘한 한 채로 다 몰아놓는 게 지금은 정답인 것 같지만 아마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버블7 얘기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아직 저점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좀 일찍 들어간 S&P 500은 아직 괜찮아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고 작년 말 들어간 다우존스는 지난주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지인은 월급 받을 때마다 대출로 10년을 넣고 했는데 현재 마이너스 3억이라서 허무하다고 하고요. 주식은 변동성이 커가지고 노후 준비로는 20-30%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열심히 갖다 부은 내 돈이 너무 아깝네요 라고 하시는데 금융자산 같은 것들이 사실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지만 막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멘탈이 털리는 게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만 하면 사실 장기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건 다 알아. S&P 500 10년 투자하면 압구정보다 좋은 거 알죠. 근데 그 10년 투자를 못 버티겠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못 버티다가 결국에 저점에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근로소득이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공식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잖아요. 이 근로소득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저축을 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높아야지 당연히 저축을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도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장투하려면 내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근로소득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하면 항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결국에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시간이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려가는 시간, 횡보하는 시간, 하락하는 시간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근로소득을 열심히 벌고 소득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계속 자금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 S&P 500이든 뭐 국장이든 결국에 뭐 개별 종목 투자하신 거 말고요. 지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빠지면 계속 돈 넣어. 빠지면 계속 돈을 넣으면요. 결국에 시간의 문제지 회복합니다. 그러면은 적립식으로 계속 하락할 때 돈을 넣으면 횡보할 때도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본전치기만 해도 나는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투, 분산, 저축을 근로소득 기반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단기적으로 돈 벌려고 대출 받아서 신용 레버리지 써가지고 우선 몰빵한 다음에 빠지니까 돈을 메꿔 넣을 물타기를 할 돈이 없어요. 물타기를 못하니까 몇 년 지나가지고 본전 겨우 찾고 나온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전업 투자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전업 투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걸로 성공한 사람도 전업 투자 하지 말래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아이를 안 낳을 거예요 라고 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육아휴직을 했는데 복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생각했던 근로소득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상과 다르게. 그러면 그때부터 막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저도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소득이 유지되냐? 이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일만 있냐? 줄 확률은 없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절대 걱정 없어요 라고 했다가 저 어떡하죠?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방법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부르지 노동주의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고 뭔가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노동이 성실하고 뭐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는 돈을 기반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고 돈을 버는 거에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잃을 수도 있는 거는 애써 무시하고 투자해서 돈 번 거는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대다수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니까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동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부의 공식에서는 근로소득이 기반이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일 중에 기꺼이 돈을 낼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전력을 다해라. 지출을 줄여가지고 미천을 만든 다음에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라. 투자하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분산 투자하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반복해라.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한글로 써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만 항상 실수를 반복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또 승자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결국에 승자예요. 보면은 우리는 왜 이분이 이렇게 몇십 년간 말해준 거를 또 잊고 또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이제야 깨달아요. 하지만 참 대단하셔. 이분도 진짜. 내가 작년에 다 팔았잖아.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 만들어서 못하겠으면 내 회사 사라고 했잖아. 주식도 다 만들어줬잖아. 다 팔았잖아 내가. 미국 주식 고점이라고 팔라고 했잖아.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잖아. 다 얘기해줬는데 결국에 우리는 또 실패하고 이분만 지금 재산이 늘고 있어요. 아시죠? 전 세계 부자들 중에서 지금 워렌 버핏만 재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결국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애써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 알려줬다.